조영찬 소장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예, 소장님 어떻게 저희 스튜디오 바뀐 이후로는 처음 나오시죠? 네, 뭐 사회 보시는 두 분께서 네. 분위기가 바뀌니까 훨씬 더 인물이 살아나시죠. 아니, 오늘 소장님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예, 오늘 되게 깔끔하게 오늘 좀 잘 메이크업 하셨나? 네,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중국 얘기할 땐 되게 좀 우울했는데 네.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식도 뭐 6월 1일부터는 상해 봉쇄가 조금 완화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게 하도 이제 뉴스에서만 들리고 저희가 내용을 모르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이 방역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정말로? 네, 내일 발표될 예정이죠. 5월 제조 PMI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세에서 조금 벗어나서 49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주요 도시들 중에서 41개 도시가 경제 활동과 관련된 그 제약 사항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런 제약 사항이 좀 많이 풀린다 그럽니다. 4월 달만 하더라도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6천 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한 20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이 때문에 41개 주요 지역들 중에서 19개가 지금 풀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리고 공중 그 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풀어졌고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하이가 내일부터 이제 봉쇄에서 해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 활동과 관련된 부분, 특히 공급망과 관련된 훼손된 부분이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그 자동차 부품을 상하이 항에서 선적을 하지 못하고 비행기로 공수해 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가격은 10배 이상 올라가니까 마진이 상당히 악화됐고 기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좋습니다. 다만 좀 그 중국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점은 중국 정부, 시 정부가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바로 정상화되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는 그 행정 말단 그 단위가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서 반산일 정도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에 여러 개의 그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그 자치단체가 500가구서부터 시작해서 뭐 5천 가구까지 아우르는 이런 단위인데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코로나가 규제가 해제돼서 풀려서 다시 재감염이 되면은 담당자가 문책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는 엄격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고요. 5m당 한 명씩 감시조가 붙고 있고요. 또 감시 카메라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그 카카오 웹처럼 바깥에 가서 외출을 했을 경우에 대중 교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쇼핑몰을 간다든지 그리고 그 다른 그 레스토랑에 갔을 경우에는 카카오웨처럼 그 위챗에 그 활용해서 네. 이것을 찍어서 그리고 종소리가 나오고 통과하는 신호가 있어야지 통과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아무래도 3분기까지는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 경제는 이제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는 아무래도 내일 제조 PMI가 나와야지 대충 추계가 가능한데 49 정도만 나오더라도 2% 정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고요. 만약 47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뭐 중국 경제는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교수님 저는 한 가지 진짜 걱정된다고 해야 되나? 궁금한 게 사실 중국이 이 코로나의 시발점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한 번씩 겪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내지는 정상화 됐는데 중국은 약간 뒷북치듯이 다시 좀 올라왔는데 결국은 뭐 흔히 말하는 뭐 백신이라던가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의료 체계 이런 게 좀 부족해서인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다시 풀어줬다가 또 확산되면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는 백신들 같은 건 신호백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mRNA 백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복사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장티푸스나 코로나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그 병원균을 약화시키거나 소독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안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는 스텔스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만 2억 7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백신 보급 접종이 그 90% 이상이지만 이들은 안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도시 봉쇄를 풀었을 경우에는 일순간에 100만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그 붕괴될 가능성이 큰데 이 때문에 중국은 지난 5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대학교 입시 가오카오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시켰고요. 6월 12일까지 연기시켰고요. 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유니버시티 그리고 아시안 축구컵 경기도 연기시키거나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도시 봉쇄가 진행이 된다면 생산과 소비 위축을 넘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 기능이 마비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하이의 그 금융가 같은 경우 루자주에 있는데 사람이 한 2달간 거의 다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비즈니스 특성상 이거를 주문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당장 2월 달부터 채권 매도 금액이 외국인들이 450억 달러 정도에 달았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사이에 무려 50억 달러 정도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우리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의 유일한 그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로나를 통해서 자신들이 별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만약 위드 코로나로 갔을 경우에는 상기 임기가 물 건너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제로 코로나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3분기에 변이중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3분기까지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중국 정부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7월 달에 중국 안에서 정치국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정치국 회의라는 것은 중국의 그 실제 실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때 그 2분기 경제 성적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라든지 뭐 경제는 3분기에는 아무래도 4% 또 4분기에는 5%까지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2분기가 경기가 가장 예. 최악이었고 거기서 벗어나긴 하지만 3분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여진이 있다. 뭐 이 네, 정도 맞습니다. 본 것이죠. 네. 지금 뭐 사실 시진핑 주석 3기 집권 이야기도 하셨는데 코로나 방역을 최대 치적이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경기가 무너지면 그것도 지금 막 지난번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보면 마이너스 11% 굉장히 심각한 네, 그렇죠. 수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뭐 이렇게 집에 가둬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가게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그게 조금 더 그 뭐라 그러죠? 집권 연장? 정권 시진핑 주석의 3기 집권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왜냐하면 배고픈 거 못 참잖아요. 그 최근에 보니까 것들. 리커창이 한번 네. 들이받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들던데. 리커창 같은 경우는 10만 명의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모아놓고서 현재 그 제로 코로나를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경기 활성화 관련된 대책안을 그러니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 주석과는 약간 결이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리커창 같은 경우는 상하이방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국 안에서 공정당파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최근 경제정책 실기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중국 안에 이권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반발이 오히려 리커창의 권위를 세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군파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인사가 이 리커창 계열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반발하는 시진핑 계열 같은 경우는 그 푸젠성 파들이 수로 많이 그 기용이 되어 있는데 푸젠
비정사파들이 많이 밀린다 그러네요. 이들 세력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는 악이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그 사상을 계속 이어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 안에서 이런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정쟁이 일어나면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천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부동 사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200만 개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못 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중국의 신규 대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무려 80%나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기본적으로 위안화 절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가 4월 달에 소비는 마이너스 11.1% 네. 그리고 상사는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지니까 뭐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그리고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4%대까지 확 낮췄고요.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3%대까지 낮추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4%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중국이 기본적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제어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인프라 투자도 일어나야 되겠고,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경기가 좀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 판매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무려 42%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의 주택 판매와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데 너무 급속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건씩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는 600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판매해서 지방정부의 세수 50%를 조달하는데 조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인프라 투자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 공무원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회사에 판매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접대비를 쓰거나 그 부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절약 대호령이 그러니까 대전략 운동이 펼쳐졌는데 PC라든지 자동차를 공용기관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자동차만 하더라도 40만 대 이상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됐고요. 또 양면 복사까지 하라 그러지. 또 에어컨 온도 관리를 하라 그러지. 양면 복사. 그리고 정부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식사하지 말고 산에서 식사하라고 체크까지 하니까 소비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2분기 중국의 GDP 성장이 그야말로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뭐 성장률을 5.5% 타겟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중국 쪽 경기 침체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구리 가격도 조금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고 원유 유가도 사실은 뭐 공급망 교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때문에 그나마 조금 상반 경기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혹시 중국이 이렇게 좀 경기가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을 좀 끌어내리는 뭐 이런 영향도 크게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당장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그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110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또 그 미국의 그 EIA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100달러 전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던 것도 아무래도 중국의 수요 감소 때문에 그런데요. 뭐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는 그 중국의 그 건설과 관련된 구리나 니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착공 면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리와 금의 상대 가격 지수가 그림을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9,30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뭐 산업용 그 금속 가격 지수라고 해서 블룸버그가 제공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워낙에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그 수요 위축 현상으로 인해서 석유라든지 뭐 구리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쪽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터널의
그 금리 인상 터널의 종착점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의 실제 9월 달에 금리 인상 그 확률을 보면은 0.25%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2.75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증시에서 반영이 돼 가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뭐 중국 경기 위축에 따라서 한국 수출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찾아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년에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뭐 현재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김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둔화가 긍정적으로는 약간 인플레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으로는 이제 수출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 그 얘기 주신 것 같은데. 경기를 안 좋게 만드는. 네. 근데 교수님 제가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볼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채권시장 분석할 때 많이 봤던 차트인데 구리와 금의 상대 가격 이게 이제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자주 본다 해서 건들락 인덱스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보는 것처럼 미국채 10년 금리하고 코릴레이션 되게 높아요. 근데 보면은 미국채 10년 금리는 저 위에 있고 구리금 상대 가격 지수는 지금 완만하게 고점이 맞게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미국채 금리도 거의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김혁 교수님이랑 비슷한.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경기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빠른 속도로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의 마지막 터널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시장으로 볼 때는 미국 시장의 장중 주가 그 회복률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4월 달보다도 5월 달에 들어와서는 1 이상 지금 나스닥 100 지수 같은 1.66까지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도 1.3까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바닥권에 도달했다는 점. 그리고 투자가들의 그 센티멘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찍었고 투자가들의 심리와 주가는 서로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없지 않나.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라든지 최장기 한 10년, 15년 정도로 본다면은 기업가들의 동물적인 그 야성에 의해서 새로운 그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 현재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투자 위험이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가 계속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은 아무리 고점에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 현재는 20% 정도 떨어졌고요. 또 주가 수익 비율도 현재 S&P 기준으로 17배 전후로 하면은 그렇게 위험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증시도 이제 현재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겠지만 정적 불확실성 문제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그 도시 봉쇄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공급난도 해소가 되면서 경기가 조금씩 이제 안정화될 가능성이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인데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기적인 주택만 하더라도 20만 채 이상 그러니까 현재 4천만 채 이상이 2가구 이상 투기 주택이라는 거죠. 이 물량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이 공급 물량을 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중국 부동산 시세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쇄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곡물 가격, 금속 가격이나 인플레가 조금 줄어드는데 중국 증시는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은데 연말에는 그렇게 보면 중국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버블까지 깨진다? 그런데 중국 증시도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나 근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증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요. 네.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2년에 개방이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2021년간 30년간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평균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플러스를 기록한 해는 한 17회 정도 되고요. 네. 또 투자 성과 마이너스 기록하는 13회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올해는 11월에 그 공산당 당대회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시주석의 안정적인 정권 창출을 위해서 경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작년부터 중국이 코로나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지나면 뭐 시주석 뭐 때문에 풀어줄 거야. 뭐가 끝나면 풀어줄 거야 했는데 지금 계속 봉쇄를 오히려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많이 규제를 해주고 있고요. 상하이도 6월 1일 날 하고 있고 뭐 정초라든지 선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해제와 동시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는데 중국 증시는 그야말로 정책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펀더멘탈 기업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대에는 유난히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2002년은 IT 버블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안 좋았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현재 주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초부터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그 투신들 같은 경우에 중국 안에서는 국가 축구 대표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지금 현재 매도를 하지 않고 순매수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순매수 원칙? 그러니까 주식을 예, 매도를 못하고 순매수만 할 수 있도록 국가 공무원 그렇죠. 정부가 지시에 의해서 그런 만큼 하반기에 주가의 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7월 달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신규 대출 확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미뤄왔던 이제 코로나를 풀어줬으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라고 그리고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 한도도 좀 늘려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 정책도 다시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부양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시장 반응은 거의 없었거든요. 시장 반응은 오히려 그 부양책 나온 다음날 중국 증시가 급락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라든지 이제 주식시장 살려라, 테크 기업들 망칠 생각 없다. 근데 그리고 20일 날 지준율 낮췄잖아요. 예. LPR 5년물 이제 내렸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 중국에 대한 부양책과 실제로 나오는 부양책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한 이제 부양책이 쏟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막 찔끔찔끔 하는 게 미국 금리 올리는데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기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쉽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는데 최근 부양책 나옴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그 주식이나 채권 매도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네. 대놓고 때렸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본격적인 부양책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책 총동원령을 발동해서 찔끔찔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는 본격적으로 7월 달 정치국 회의에서 나오는 부양책이 진짜 부양책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충분히 시장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도 현재 조금씩 풀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풀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정 불안 문제 여러 가지 그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가 영향을 끼쳤지만 하반기에는 어차피 중국의 그 모멘텀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또 EPS도 좋아지고 또 테크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거대 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도 중국 정부가 부양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그 투자 위험은 없는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예전 중국이 한 20년간 주식 투자를 전 오셨던 김 교수님하고 같이 근무를 할 때
한 20년간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배심경제부에 같이 두 분이 그래서 계셨죠? 이거 예. 주식 투자도 같이 이렇게 중국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은 지금이 가장 그 어두울 때가 중국은 그 주가가 바닥이었던 점이 상당히 많고요. 또 주변 환경이 하나둘 이렇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제 왜 조금 그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 같냐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난해에 미국 시장 좋을 때 중국 시장 상대적으로 부진했잖아요. 아주 안 좋았죠. 그래서 올해 연초 시작할 때 미국이 작년에 좋았으니까 오히려 올해 안 좋고 중국이 좀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연초에 좀 있었거든요. 뭐 연초에 보면 잠깐 좋았어요, 중국 시장이. 근데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듯 하다가 다시 또 지하실 두고 또 내려가고 한 두 번, 세 번 속고 나니까 중국 진짜 꼴대배기 싫은 느낌도 들고 막 못 믿겠고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또 바닥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이거 진짜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거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로 5.5%를 잡아놨는데 이거는 지금 달성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여기다가 갖다 맞추려고 무리수를 쓴다면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이제 또 드는 생각은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하면 통화정책상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겠냐. LPR 5년째 낮추긴 했지만 뭐 더 갈 수 있겠냐라는 거 하나. 그다음 재정정책도 얼마 전에 뭐 헝다 이슈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껴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나 인프라 투자를 막 늘려가지고 과연 성장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수 있겠냐. 과연 수단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 있지는 않는 상태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디지털 위엔화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활동과 관련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로 또 들리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일한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부분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위엔화를 완만하게 지금 절하시켜주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뭐 올해 들어와서 한 4.7% 정도 절하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하 속도가 조금 줄긴 하겠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뭐 중국과 관련된 자본이 그 블랙락 같은 경우가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데 락 같은 경우에 그 자산 규모가 8조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러네요. 중국의 최대 투자 회사고 중국에 들어와 있는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그 다국적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단기 운영 자금을 싱가포르나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이탈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그 IIF가 그 생각한 바에 따르면은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자본 이탈이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뭐 전체 1조 5천억 달러 해외 자본 중에서 일부만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중국과 관련되어서 뭐 그렇게 크게 펀더멘탈이 훼손당할 정도의 위협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 이번에는 좀 찐바닥에 대한 찐바닥보다는 뭐 더 이상 그 정책 지지선이라는 게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기준에서 4천선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이하로는 중국 정부가 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네네. 대표팀들이 계속 주식을 사 모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연기금까지 이제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면은 하반기에는 빠른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너무 팔기 좋은 환경 아닌가요? 팔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증시를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그만한 그 주식을 찾을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또 그만큼 또 유동성이 좋은 시장을 포기할 수 있느냐. 중국이 현재 금리를 낮추고는 있겠지만 4%대의 그 채권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동성하고 포함시키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뭐 중국과 관련돼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좀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 시진핑의 3연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결정되는 게 10월인가요? 11월. 11월인가요? 예. 그럼 뭐 사실 뭐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뭐 자기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해서 올해는 조금 넘긴다고 하면 오히려 올해 무리하게 이렇게 성장시키고 제로 코로나 막 억누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내년에 가서 빵 터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렇게 크게 그 버블이 폭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부동산만 하더라도 상하이나 뭐 선전, 항저 그리고 광저우시 정도가 되면은 자기 임금의 그 집값이 한 50배에서 70배 정도가 되거든요. 세계 은행이 표준으로 보고 있는 한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버블이 발생할 터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나머지 도시들, 중국은 650개 도시 중에서 10여 개를 지어놓고 나머지 도시들은 적정 가격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네. 다만 중국이 이렇게 불안하면은 2015년 8월 달에 중국 위엔화 가치가 한순간에 5%가 하락하면서 뭐 주시장도 크게 폭락을 한 적이 있고 아시아 시장에 이런 그 변동성 위험이 확산이 됐는데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중국의 위엔화 가치가 지금처럼 절하 속도가 빨라진다면은 아시아 신흥국의 불안정화가 좀 더 촉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펀더멘털이 상당히 안 좋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태국까지도 아마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하고 리스크 자금들이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우려될 뿐이지 뭐 전반적으로 중국의 그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가용 그 시스템들을 보면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중국의 서열 4위 정도 되는 게 국가개발위원회인데요. 국가개발위원회 안에 국유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을 운영하는 팀들이 있고 이들 팀들 경제 운영하는 팀들을 보면은 뭐 계량 모형만 가지고 운영하는 박사급만 하더라도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변수를 가지고 중국의 위험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외부가 보는 중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너무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궁금한 거 있어요? 과장할 필요 없잖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뭐 워낙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경제도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래도 이제 중국이 잘 돼야 우리 경제도 좀 좋은 거니까 또 회복하기를 또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뭐 사실 뭐 항상 네. 모시면은 이제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 또 이제 저희가 시간에 또 제약이 있으니까 마지막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조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계속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니까 올해 연초도 바닥이라는 사실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다시 뭐 재확산되면서 사실 그걸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지지선이 무너진 게 있는데 혹시나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하반기에는 경제도 2분기 바닥 찍고 좀 올라갈 쪽에 약간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변수나 요거는 조금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게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를 봤을 경우에 지난 한 30년간 꾸준히 봐왔는데 네. 외부 충격에는 무척 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그 일당 독재 국가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다만 중국의 정정 불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라든지 국유기업들의 대인사 이동이 있고요. 또 대숙청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가장 큰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시 주석 중심의 이런 체제가 계속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뭐 주시장이나 뭐 경제나 이쪽이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그 다른 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된지 상기 임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든지 그리고 정치국 위원들이 상당 부분 대폭 물갈이가 됐을 경우에 뭐 중국은 그야말로 인사의 회오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동안 상당한 어려움에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은 내부적인 정정 불안이 없어야지 중국 경제가 순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되게 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서 저도 질문이 조심스럽긴 한데 그 최근에 그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한국도
개최국이라고 그러나 뭐 참여국 참여국으로 13개국 시작했잖아요. 중에. 예, 근데 중국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뭐 사드 때문에 한번 좀 당했기도 했고 이제 또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에 뭐 그 리오프닝 관련하면서 이제 화장품들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또 중국하고 연관성이 워낙 있으니까 혹시 요거 관련해서 중국하고 조금 갈등이 다시 커질 위험성 같은 거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자신들 주도의 그 외교 그 자신 경제망을 확대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IPEF가 등장을 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5G, 6G 글로벌 표준까지 설정하는데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 제품을 만드는 대만 기업 5곳이 중국 안에서 매출만 하더라도 300억 달러를 하고 있고요. 최소 고용 인원만 100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아이폰만 95%를 중국에 생산하는데 이게 인도로 매년 현재는 3.5% 되는데 매년 3%포인트씩 점유율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애플 제품 다국적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뭐 디스플레이든지 그리고 그 각종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죠. 중국 공장 하나 그리고 다른 곳에 공장 하나를 세우면서 이미 그 해외 그 다국적 기업들의 이탈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제2의 그 요소수 사태라든지 사스 사태처럼 뭐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위생 검열을 한다든지 그리고 통관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다든지 다양한 압박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의존도의 80%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뭐 1,700호 한 50개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는 현재 뭐 재고 관리라든지 또 이거와 관련해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쓰는데 이게 뭐 1,800개 가까이 되는 품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뭐 돌발 변수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도 반도체 팔지 말지 뭐 중국에. 그럴까? 메모리 주지 말까? 주지 말지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이 참 우리가 무역 규모가 무역 파트너다 보니까 그런 게 참 걱정스럽고 혹시나 사드 테스트처럼 보복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뭐 이거는 또 절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치적인 부분들도 또 많이 섞여 있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팀장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가야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에요. 진행자가 시간을 딱딱 맞춰 주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소장님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여쭤보고 항상 우리 패널분들 모시면 너무 모시기 귀한 분들이라서 질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좀 시간을 오래 끌고 갔습니다. 자, 오늘 3부 중국 시장 이야기 조금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용찬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